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교과서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의 유럽의 경제적인 변화와 절대 왕정의 성립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보기 전에 시원한 콜라라도 가져오시던가 아니면 민트 초코라도 가져오시던가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은 유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유럽 무역의 중심지가 기존에는 유럽과 아시아가 동방이 통하는 지중해가 중심이었다면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유럽 무역의 중심지는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의 바다인 대서양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삼각무역이 유럽 상인들에 의해서 전개되는데, 삼각무역은 무역의 길이 삼각형 모양이라서 이름 붙은 것으로 한번 그 삼각무역의 형태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유럽의 상인들이 총과 직물, 즉 옷감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유럽의 상인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자신들이 가져간 총과 직물을 흑인 노예와 교환합니다. 유럽 상인들은 그 흑인 노예들을 배에다가 꽉꽉 채워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갑니다. 아메리카에는 땡볕에서 담배와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힘든 대농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대농장들은 흑인 노예를 앞다투어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상인들은 흑인 노예를 판매한 뒤에 그 돈으로 담배와 설탕을 아메리카에서 사서 유럽으로 가져와서 팔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담배와 설탕이 잘 나지 않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담배와 설탕을 비싸게 팔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유럽의 상인들이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각형의 무역, 삼각무역입니다. 또한 이렇게 아메리카와 유럽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농산물들이 유럽과 전 세계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자, 옥수수, 고구마, 고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을 동원하여 채굴한 대량의 금과 은들이 유럽으로 쏟아지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 즉 물건의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물건의 가격이 혁명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가격혁명이라 합니다. 이 가격혁명이 일어나고 교역망이 확대되면서 물건을 사고 팔아서 큰 돈을 버는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크게 성장하였고, 이는 유럽의 상공업과 선생님이 혀가 꼬이네요. 금융업이 성장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회사를 경영하고, 그 회사를 경영했을 때 투자액에 비례해서 이익을 챙겨가는 근대적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가 이때 등장하게 되었고, 둘째로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내 배가 지금 무역 중이니까, 항해 무역 나가 있으니까 그 배가 돌아오면 갚을게라고 나중에 벌 돈을 먼저 지급해서 지금 물건을 얻는 어음이라는 형태와, 그 다음에 내 배가 지금 항해에 나갔는데 파손되거나 침몰하면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이때 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상공업의 금융업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상업혁명이라 합니다. 이후 유럽 국가들은 대서양을 넘어서 그들이 원래 원했던 지역인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먼저 신항로 개척에 성공했던 포르투갈, 에스파냐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도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전문 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유럽인들은 이 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그 다음에 인도의 면직물, 중국의 비단과 차 등을 대량으로 구매해갖고 구매하면서 많은 양의 은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흘러간 은이 아시아로 다시 흘러들어가게 되었고, 은을 화폐로 한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유럽은 아시아와의 무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여서 아시아 지역을 간접 지배하거나 또는 식민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의 결과는 유럽의 정치적인 변화 또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상공업자들, 즉 시민들이 성장하면서 그 시민들의 세금을 받는 왕은 날로 부유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농노나 농민들에게 고정된 토지 대여료를 받는 봉건 영주들은 점점 왕보다 가난해져 갔습니다. 시민들은 점점 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데, 영주들은 농민들에게 땅을 대여해 줬을 때 이미 1년에 얼마 받겠다라고 고정을 했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돈만 들어와요. 그래서 점점 격차가 커져왔고, 이렇게 되면서 중세 봉건 사회에서 약했던 왕의 권한이 커지고 영주의 권한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6세기에서 18세기경 유럽에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자랑하는 왕이 국가를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를 절대왕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절대왕정의 구조인데, 그림을 보면 되게 복잡한 듯 보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대왕정의 구조에서 핵심 부분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절대왕정이라는 그 체제를 뒷받침하는 두 개의 기둥은 바로 관료제와 상비군입니다. 관료제는 국왕이 임명한 전문적인 관료, 공무원 집단이 국가 행정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상비군은 언제라도 국왕의 명령을 받고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고 있는 군대를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군대,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관료제와 상비군을 통해서 국왕은 절대적인 힘으로 국가를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항상 준비하고 있는 군대를 통해서 바로 짓밟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관료제와 상비군을 통해서 만들어진 절대왕정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이른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왕의 힘은 신이 내려준 거니까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왕의 강력한 권한을 정당화하는 사상이 바로 왕권 신수설입니다. 이 관료제, 상비군, 왕권 신수설을 통해서 절대왕정이 성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관료제와 상비군에는 좀 큰 문제가 있는데, 전문적인 관료 집단을 운영하면 월급을 줘야 되고, 또 상비군을 뽑아놓으면 걔네들도 군대 월급을 또 줘야 됩니다. 즉 이게 다 돈입니다. 절대 왕정이 성립하려면 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는데, 국왕은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에 해외 무역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던 도시의 상공업자들, 즉 시민들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시민들은 상공업을 통해서 번 막대한 돈을 세금으로 국왕에게 바치고, 대신 국왕은 자기 국가 내에 상공업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해외의 상공업자들에 맞서서 자국 내에 상공업 더 큰 돈을 벌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국의 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않을 뿐더러 그 원료로도 부족하면 외국의 원료를 수입하고, 또 그걸로 안 된다면 군대로 식민지를 개척해서 원료를 가져와서 자국의 상공업자들이 싼 가격의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게 해줍니다. 이러한 정책을 바로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돈은 국왕의 세금이 되니까 국왕으로서는 나라도 부유해지고 자기 권력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 왼쪽에 보이는 이 절대 왕정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절대 왕정은 16세기경 서유럽 지역, 에스파냐와 영국, 프랑스 등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유럽 지역은 대서양과 가까워서 이들이 먼저 신항로 개척에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유럽 지역, 예를 들어서 독일 지역이나 러시아, 폴란드, 이런 동쪽 유럽 지역은 대서양과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신항로 개척의 경제적 이득을 거의 보지 못했고, 그래서 국왕이나 영주나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지역은 서유럽보다 한 발 늦은 17세기경에 절대 왕정의 물결이 확대됩니다. 특히 18세기경 유럽에서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이 등장합니다.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과학과 합리적인 생각을 중시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봉건 사회를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 바로 계몽 사상으로서 18세기경에는 동유럽의 군주들이 계몽 사상을 받아들이고 서유럽에 비해서 개혁이 늦었던 동유럽 국가들을 군주가 직접 개혁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과서 131페이지를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대 왕정이 수립된 유럽의 국가들과 그 군주들은 어떤 군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절대 왕정이 수립된 것은 바로 이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는 자신들의 영토를 정복하고 있던 이슬람 제국 후 우마이야 왕조를 몰아내는 재정복을 통해서 국왕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변신하였고 처음으로 절대 왕정을 수립합니다. 이 에스파냐는 펠리페 2세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는데 이때 에스파냐는 신항로 개척 및 신대륙 발견의 성공을 통해서 아메리카의 막대한 금과 은을 얻을 수 있었고 그를 통해 강력한 국가로 성장합니다. 특히 대서양을 지나는 에스파냐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건설한 대함대는 무적함대라고 불리며 유럽 최강의 해군국으로 에스파냐가 성장합니다. 이후에 영국 또한 절대 왕정이 수립됩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헨리 8세 때에 절대 왕정이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전성기를 연 것이 헨리 8세의 딸이자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영국은 섬나라로서 바다를 통한 상공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유럽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도시와 시민들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막대한 상공업의 부를 통하여 영국은 빠르게 절대 왕정을 수립할 수 있었고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 같던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무찌르며 전 세계 바다에 패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를 통해서 해외 시장 개척과 식민지 개척에 열중하며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 절대 왕정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유럽의 절대 왕정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왕권 신수설과 중상주의를 통해 프랑스의 부를 크게 늘렸고 그 부를 통해 건설한 프랑스의 강력한 육군으로 프랑스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러한 루이 14세는 마치 태양과 같은 왕이라고 해서 자신을 그리고 남들이 그 루이 14세를 태양왕으로 불렀고 이 루이 14세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 바로 태양왕이 되겠습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짐이 곧 국가다. 즉 내가 바로 프랑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이 바로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절대 왕정의 물결은 동유럽으로 전파됩니다. 동유럽에서 절대 왕정을 수립한 국가는 바로 표트르 대제의 러시아와 프리드리 2세의 프로이센, 즉 지금의 독일입니다. 17세기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보다 뒤떨어진 러시아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개혁은 정말 철저했는데 서유럽처럼 되기 위해서 러시아의 전통부터 뿌리를 뽑았습니다. 러시아 귀족들의 전통인 수염 기르는 전통을 금지하여서 수염을 밀어버리고 서유럽 사람들처럼 다니게 만들었으며 서유럽 도시의 모습을 따 만든 자신의 새로운 도시, 자신의 이름을 붙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러시아의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러시아는 서유럽화에 성공하였고 절대 왕정이 수립되었습니다. 18세기에는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에서 프리드리히 2세가 즉위하였는데 이 프리드리히 2세는 산업을 장려하고 사회 개혁을 추진하며 프로이센을 크게 발전시켰고 그 힘을 통해 이 프로이센이 점점 더 영토를 넓히면서 강력한 프로이센이라는 국가가 유럽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삼강무역과 그를 통한 가격과 상업혁명을 통해서 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특히 그 정치적인 변화인 절대왕정, 그 절대왕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왕정과 계몽사상에 대해서 계몽사상은 동유럽의 절대왕정 수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 건데 선생님이 분량상 여기서 크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교과서 131페이지를 보시면서 계몽사상은 무엇이다. 이 정도 감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10분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